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2와 3-3의 주제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입니다. 3-2에서는 소피스트, 3-3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다룹니다.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것은 아테네의 민주주의죠. 요 장면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이죠. 조금 앞에 그림이 좀 미진해서 조금 다듬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탈레스와 피타고라스를 앞에서 다뤘죠.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아테네가 승리하면서 요 시대가 이제 페리클레스 전성 시대죠. 페리클레스 민주정치, 아테네의 전성기,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활약했던 시대가 되는 거죠. 앞에 그림보다는 요 그림이 조금 더 다듬어 놓은 거니까 참고할 사람은 요 그림을 참고하세요. 자, 그 시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아테네가의 전성 시기를 이루었던 페리클레스 민주정치 시대.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443년 장군으로 선출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15년간 이제 아테네를 이끌었다. 그런데 이 장군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도 10년인가 15년인가 그 정도는 아테네 유력 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에서 정권을 잡은 건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 50년쯤 되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그 기간이 50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그 기간을 대체로 페리클레스가 이끌었죠. 페리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사망합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에 창궐한 전염병으로 사망했죠. 그래서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패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민주정치죠.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에서 참정권을 가진 사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가진 시민은 약 4만 명. 이 4만 명은 시민 총수의 4분의 1이라는 거죠. 4배하면 16만. 그런데 여기 시민에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녀 1대1의 비율이라고 하면 대략 30만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노예는 빠진 거죠. 그래서 노예가 한 20만. 그럼 벌써 50만입니다. 그 다음에 3만 명 정도의 외국인. 소피스트는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아테네 외부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아테네가 번성하면서 아테네로 모여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적게 잡아도 50만은 되는데 이 수치로만 보면 이제 53만이지만 그 정도까지 됐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이건 이런 수치는 계산하기 나름이니까. 그래도 하여간 적게 잡아도 30만, 많이 잡으면 50만. 청주시 중심 인구가 한 50만쯤 될 겁니다. 변화가 별로 없어요. 20년 전에도 50만, 지금도 50만. 다만 이제 청주시는 예전에 청원군하고 합치면서 청원군 인구를 포함하니까
어, 많으면 80만까지는 안 되겠죠? 60만이 넘는 건 분명하고, 예. 청원군을 빼고 청주시 중심 정도만 하면 50만 정도가 될 테니까 이 청주시만한 도시가 그 당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 이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4만 명, 그러니까 50만 중에 4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정치,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활발하게 핀 시기지만 그 숫자는 고작 30에서 50만 중에 4만이란 말이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라는 게 이제 양반과 상민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도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라고 하는 게 양반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 정치가 매우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왕권 시대라고 하지만 뭐 왕이 권력을 누린 게 몇 번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승정원 하면 왕명을 출납하는 것이죠. 왕이 명령을 내릴 때는 승정원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고, 밖에서 왕에게 어떤 건의사항을 올릴 때는 승정원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 전달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근데 승정원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승정원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부당한 명령이다, 잘못된 명령이다, 그러면 명령을 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왕한테로 되돌립니다. 왕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게 법적으로 갖춰져 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정치라고 해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차이가 없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의 민주정치라고 해서 무슨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이 시민들은 뭐냐면 대부분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아테네의 그 권력은 일단 가문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귀족들이지만, 이 당시에 새로운 계층, 소위 시민 계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대부분 상업이니까, 좋게 얘기하면 상업,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떤 해적질,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해적과 상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으니까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뭐 이런 가문과 신분에 의한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시민 계급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권리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볼 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당연히 노예제도가 있었죠. 왜 노예제도가 필요하냐면, 전통적인 귀족이 있고, 그러니까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전쟁을 통해서 권리가 향상된 시민 계급이 있는데, 귀족과 시민은 서로 상충하죠. 귀족의 권리, 시민의 권리는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완충시켜 준 게 노예제도예요. 물론 이 노예는 귀족에게 딸려 있는 노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있다가 그 자영업자들, 예를 들면 편의점 주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그 실현을 못 시키고 약간 후퇴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편의점의 그걸 뭐라고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의점에 본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 주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르바이트생 시간당 수당을 10,000원으로 올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본점도 이익을 챙겨가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 조건은 뭐예요? 아르바이트생들의 수당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편의점 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유리한 거고, 그 지점에서 이익이 뭐 타협을 이루는 거죠. 그냥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른 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자영업자하고 함께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가 귀족에게 딸려 있다는 거,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구조는 이제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생각나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형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나 지금 이 사회의 민주주의나 비슷한 점이 많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그리고 수사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런 논리와 수사학을 발달시킨 사람들에게 논리와 수사학을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소피스트죠.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그 역할을 담당했고, 한편 변호사 역할까지 수행한 거죠. 이 사람들의 철학적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경험론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여기에서 이제 진실, 진리를 찾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비해서 피타고라스라든지 뒤에서 살펴볼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주장하는 그런 지식들을 부정하면서, 그런 상대적인 지식을 부정하면서 절대적인 지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요 점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도덕,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법과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식이죠.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럼 벌금 얼마를 낸다. 벌금 10만 원을 낸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원칙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거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던 것을 시대가 변하면 엄격하게 다룰 수도 있고, 예전에는 엄격하게 법으로 제재했던 것을 지금은 규제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법이 절대적인 거라면 그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은 사람은 저마다 만물의 척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마다 각자 개인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그게 뭘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A라고 하는 사람 입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일 테고 B라는 사람 입에는 또 다른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저마다 만물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입맛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사람의 주체를 인간의 육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는 지각, 감각 기관을 얘기합니다. 눈, 귀, 코 이런 거. 그러니까 입은 맛있는 걸 원하는 거고 눈도 예쁜 걸 추구하잖아요. 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감각, 이건 다른 말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 욕망을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도출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지식을 추구했지 절대적인 진리 이런 거는 부정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신들에 관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들에 관해서 나로서는 그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 길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과 거짓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사람, 트라시마코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그리고 이런 소피스트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필라소피, 지혜, 소피스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와 수사학이 발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가짜 뉴스가 판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돼서 퍼지는 그 가짜 뉴스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검찰 개혁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게 언론이고 검찰과 언론이 합쳐서 일을 꾸미는 걸 검언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검언이 유착되면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언론이 뒷받침하면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 수가 있고 죄를 짓는 놈도 그냥 풀어줄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강릉인지 원주인지 그 별장 사건, 김학의인지 뭐 어떤 놈. 아니 그 영상으로 뚜렷하게 다 나오는데 검찰에서 한 얘기는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이건 죄를 진 게 분명한데도 풀어주는 거죠. 또는 뭐 누구 아들인지 딸인지 뭐 그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은 가두고
이건 이제 눈에 보여서 그런데 이런 게 은밀하게 진행되면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이면 진실도 거짓이 될 수가 있고 거짓도 진실이 될 수가 있고 현대사회입니다. 이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현대사회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또 뭐 재벌이 가진 금력과 정치가 가진 권력, 그러니까 권력과 금력이 합쳐지는 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해서 학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헤게모니를.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얼마든지 이제 진실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하거나 얼마든지 가능하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건 현대 사회에 맞는 얘기입니다. 트라시마코스가 그 점을 꼬집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고르기아스, 이 세상에 불변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누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도 남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프로타고라스, 트라시마코스, 고르기아스 이런 이제 소피스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 체계 내에서 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소피스트들을 겨냥해서 이루어낸 철학이죠. 뭐 불변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하죠. 왜 불변하는 게 없냐? 불변하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왜 알 수가 없는가?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처럼 정화를 통해서 영혼을 맑게 하면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누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남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왜 알려줄 수가 없는가? 진리를 밝히고 알려주는 것이 철학자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소크라테스가 되고 플라톤이 되는 겁니다. 요건 아주 균형 감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소피스트가 가진 장점과 그리고 이제 단점, 이 단점 예를 들면 이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이건 매우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이것보다는 법률에 의거해서 심판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세상인데, 이 법이 발달하면 지금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가 많이 뭐 번성했듯이, 이런 사람들이 번성했듯이 현대 사회는 변호사들이 이제 활약을 하죠. 안 끼는 데가 없죠. 변호사가 국회도 가고 TV를 보면 변호사는 꼭 나오죠. 요즘에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10년 요 정도부터는 변호사가 뭐 TV에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그리스의 민주주의 그 시대와 가까이 있다는 건데, 그 단점이 뭐냐? 모든 걸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하면 인간의 양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다,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걸리지 않았다, 무척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누가 부끄러워합니까? 그걸 음주운전을 하고도 걸리지 않았으면 그걸 무용담으로 늘어놓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렇게 만취해서 운전을 했는데 운전도 기똥차게 했고 경찰도 이렇게 따돌려가지고 전혀 들키질 않았어. 이 자랑 삼아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병폐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세상, 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인간은 양심을 상실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가진 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고무시키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다른 한편은 뭐냐, 민주주의를 깡그리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가 가진 그 장단점, 이걸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특히. 요건 뭐 책에 나오는 얘기죠. 서양의 지혜에 나오는 얘기인데 재미 삼아 그냥 올린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도 좋죠.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자기에게 배운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차서 어떤 가난한 제자에게 다 배운 후에 처음 소송사건에 승소해서 받은 돈으로 수업료를 지불해라.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수업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서 소송사건을 맡아서 거기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지불해라,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는 수업을 다 마친 후에 소송사건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소송사건을 맡아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수업료를 내는데 소송사건을 맡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프로타고라스가 그 제자를 고소했다는 거죠. 그 재판이 열리니까 프로타고라스가 피고가 나에게 승소하면 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소송사건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겠다, 이런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이 재판에서 진다면 이 판결에 의해서 지든 이기든 수업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승소하면 내가 이겼으니까 법정 판결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진다면 애초에 계약, 이기면 돈을 주는 건데 졌으니까 애초에 계약에 의해서 수업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궤변이죠. 가짜뉴스라고 하는 건 이런 궤변을 통해서 확산한 거죠. 아무튼 이 그리스의 민주시대, 페리클레스 시대,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이거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주제 같아요. 3-2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